규칙은 간단해. 5문장으로 자기를 소개하면 되는데 그중 하나에는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가야 해. 소개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이 어떤 게 거짓인지 알아맞힐 거고, 그럼 나머지 4개는 자연스레 참이 되겠지? 전입생이 난처한 미소를 짓자 담임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노트북을 열고는 허리를 숙여 마우스를 딸깍했다. 곧이어 칠판 옆 대형 모니터에 단정한 문구가 떴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김혜란 작가의 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니 저거 보니 이것저것 다 보는 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필입니다. 네, 저희가 좀 계절이 바뀌고 되게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거의 지금 얼마 만이죠? 모릅니다. 네. 혹시 그거 보셨어요? 대한민국의 계절짤? 그게 여름이 계속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7도 그쵸, 이렇게 뚝 떨어지는. 짤이 굉장히 많죠. 많이 추워졌어요. 네, 짤을 많이 하는 이것저것 보니 전 처음 알았고요. 짤로 세상을 네. 이해합니다. 2024년 가을 특집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관련된 얘기는 클로징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작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프닝 보고 처음에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놓고 거짓말할 기회를 준다고? 이 선생님 좀 좋은데?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약간 진실 게임의 요즘 버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너 진실을 말해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진실을 너 한번 말해봐. 이런 대놓고 주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도 어디 가서 실은 나 이런 비밀이 있어, 나에게. 네. 말하고 싶은 진실이 있어. 근데 이런 기회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어요. 이게 또 고등학생들이 있는 교실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런 게 어떻게 느껴질까 궁금하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소개 시켜봤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뭔가 이 틀을 그리고 딱 정해주니까 편하지 않아요? 편하긴 해요. 쉬워요. 네, 네. 맞아요. 괜히 막 이름 말하고 나이 말하고 뭐 맞아. 나는 뭘 좋아해 막 그치. 이런 거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말 거. 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책 제목입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저는 솔직히 이거 무슨 추리소설인가? 그럴 수 있지. 약간 밀실 추리소설인 줄 알았어요. 제목만 보고는. 네.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좋아요. 우리도 해볼까요? 우리도 네. 해볼까? 왜냐면 저희가 책플릭스 하면서 사실 본인은 그 지난번에 합류했지만 사실 책디랑 저는 5년 동안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갖 우리에 대한 TMI를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지 아닌지 기억도 안 나는 그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전학생까지는 아니지만 네.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 전학생이죠. 자기소개 필요하잖아요. 해야죠. 자, 과연 우리에 대한 TMI 거짓 혹은 진실 얼마나 우리 독자들이 알고 계실 것인가. 네. 그리고 우리 서로도 알고 있을 것인가. 저희 지금 서로 얘기 안 하고 왔습니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총 어떤 3개를 말할 건데 하나만 거짓말인 거짓말입니다. 거죠. 네. 두 개는 진실. 두 개는 진실입니다. 얘기할까요? 지금 두근두근해요? 네. 갑자기 저 지금 떨려요. 먼지는 끝에 가서. 네, 네. 먼지는 이제 그 에피소드 소개 끝날 때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어떻게 순서대로 하실래요? 네, 본인부터? 가장 긴장하신 분부터? 전학생이니까. 네. 첫 번째. 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캐스팅된 적이 있다. 오. 시작부터 뻥인가요? 두 번째. 나의 흑백 요리사 최애 인물은 에드워드 리다. 에이, 이건 너무 쉬운 거 쉽잖아. 다음. 세 번째. 나는 수능을 보다가 잠에 든 적이 있다. 하나만 거짓말이라 네, 이거죠? 하나만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네, 최대한 뭔가 디테일하게 거짓말이고 싶어서 이게 뭐라고? 열심히 짜봤고요. 약간 네. 좀 헷갈리시죠? 제발 들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짠 느낌이죠. 맞아요. 그중에 약간 뭐가? 거짓이 2개 같은데. 한번 일단 figure out 해보시죠. 네, 네. 그럴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 할까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나는 연예기획사에 들어간 적이 있다. 우리 비슷하네. 우리 또 스타가 돼서 만날 뻔했네요. 오케이. 두 번째,
나는 휴대전화에 남동생 번호를 고마운 희찬이라고 저장을 해놨다. 본명 까도 되는 거죠? 뭐 알바 아니죠? 안 물어봤어. 네, 아무튼 남동생 번호가 고마운 남동생 희찬이? 땡땡이다. 응. 남동생한테 고맙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세 다음. 번째, 나의 행복 비결은 기억 상실에 있다. 이건 이건 진실이다. 이거는 책디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맞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덕PD. 자, 접니다. 첫 번째, 1번. 나는 수천 명이 보는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아. 여러 번? 2번. 고등학생 시절 학교와 PC방 게임 대회에서 팀전 우승한 적이 있다. 3번. 온라인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에 공저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셋 다 진짜 같아요. 막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고 이런 짜치는 그거 거는 짜치는 거 아닙니다. 내신형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아, 뭐 오케이, 단어 하나 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어. 자, 여러분, 저희가 3개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도 관심 없으시죠? 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엔딩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 중에 거짓이 뭘까 맞춰주시면 네. 됩니다. 저희 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각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씩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근데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덕PD가 오랜만에 3분 요약을 해드리고 저희 감상 나눠볼게요. 네, 오랜만입니다. 3분 같은 5분 요약. 5분이에요? 오늘 같은 3분 요약 아닐까요? 자, 이 책은 세 사람의 10대 청소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비밀이 하나씩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좀 복잡하긴 한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먼저 오프닝에서 보여준 자기소개 장면. 이게 이제 채훈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와서 자기소개한 상황입니다. 이 채훈은 오피셜 설정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축구하다 다쳐서 운동을 그만두고 전학을 왔다. 이건데 그 전학의 배경에 비밀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채훈의 아버지는 폭력 가정이었고요. 어머니를 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채훈이 그 칼을 뺏기 위해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칼에 찔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자신이 아버지를 찌른 것처럼 위장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채훈한테 얘기를 해요. 너 여기서 한마디라도 하면 이번엔 엄마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너무 무서웠어. 무섭죠. 네. 채훈의 아버지는 현재 죽은 건 아니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감옥에 갔고 아빠는 병원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혼자 남겨진 채훈이 친척 집에 소위 얹혀 살면서 전학을 가게 된 상황인 거죠. 자, 이 채훈의 상황을 들으시면은 두 갈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엄마에 대해서, 이 엄마가 죄를 뒤집어 쓴 이 상황 자체, 그날의 비밀에 대한 뭔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아빠에 대해서는 폭력 가장이었고 사실 나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어요. 과연 아빠는 살 것인가? 산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맞아. 이 고민이 이제 채훈한테는 되게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훈이 전학을 와서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랬죠. 그날의 상황, 엄마에 대한 거, 그리고 아빠에 대한 거. 이 두 갈래 양쪽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른 두 주인공이에요. 일단은 채훈이 간직한 그 비밀, 아빠가 칼에 찔린 그날 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지우라는 친구입니다. 지우도 근데 또 사연이 있어요. 지우는 아빠가 오래전에 집을 나갔어요. 소식이 끊겼습니다. 엄마는 최근에 새로운 가정을 이뤘는데 사고로 돌아가셔요. 다만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이 엄마가 큰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보험금 노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십니다. 사고사긴 한데. 그래서 아들인 지우가 뭔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또 있고 또 이 새로운 보호자인, 그러니까 사실 자기 아버지라고는 안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이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 그렇죠. 네. 이 새로운 보호자인 아저씨와 함께 사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독립하기 위해 가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아저씨가 막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지우는 공사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미래라는 게 좀 막연하긴 하지만 웹툰 작가예요. 그렇죠? 만화를 그리는 캐릭터로 나오죠. 지우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 웹툰을 연재하면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재는 자신이 키우는 용식이 네. 용식이라는 도마뱀 이야기를 용식일기라는 걸로 올리고 있는데 그게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용식일기 외에 비정기로 이제 자기 서사가 담아있는 작품을 그리는데 그 작품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채훈의 그날 밤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스포예요. 후반부에 나오긴 하는데 너무 스포라서 그냥 여기까지 연결돼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우가 있고요. 그리고 채훈의 비밀 중에 엄마와 채훈 사이의 비밀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게 지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가 살까 죽을까와 관련된 비밀이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소리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소리. 소리는 엄마가 여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하다 돌아가시고 아빠와 살고 있어요. 아주 부잣집까지는 아니지만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미술 특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특히 이제 지우랑 채훈 양쪽과 연결이 되는데 앞서 지우가 웹툰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 용식일기라는 유명한 작품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소리입니다. 지우가 이거 그리는구나. 또 눈치를 채게 돼요, 나중에. 밝히지 않았는데 작가가 그렇죠. 누군지. 그래서인지 이제 엄청 친한 사이였다고 볼 정도는 아닌데 이제 지우가 아까 가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마뱀은 어떡하냐고요. 그 도마뱀 용식이를 소리한테 맡깁니다. 네. 또 소리가 그걸 맡아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제 채훈과의 관계에서 좀 초현실적인 얘기가 나와요. 채훈의 아빠가 살까 죽을까의 문제와 관련해 소리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비밀이냐? 소리는 곧 죽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손을 잡으면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초능력. 초능력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초능력물 이런 건 아닌데 이 소리 한정 이게 있어요. 악수를 할 때 상대방이 갑자기 흐리게 보이거나 흩어지고 약간 이런 게 보이면은 그 사람이 곧 죽더라. 근데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통하는 거죠. 어찌저찌 하다가 아빠가 의식불명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채훈이 소리의 이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면 채훈 입장에서 어떨까? 지금 자기는 아빠가 사느냐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에서. 그렇죠. 살아나면 날 죽이려고 했던 건 그렇죠. 사실 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어. 그렇죠. 밝힐 수도 있는 밝힐 거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상황에 대한 기억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또 죽기를 바란다라고 그렇죠. 말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훈은 소리에게 자신의 아빠가 살지 죽을지를 판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죠. 네.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쭉 펼쳐집니다. 자, 들으셨다시피 이 세 사람이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고 채훈의 아빠가 사냐 죽냐, 채훈과 엄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채훈의 비밀이 담긴 지우의 웹툰이 또 어떤 변수를 만들 것이냐, 지우의 가출과 독립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 소리도 서사가 되게 있어요. 소리의 능력과 소리 엄마의 죽음, 되게 밀도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이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각자 뽑아온 감상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 설정만 듣고 일단 책을 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여기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나 스포 너무 맞습니다. 싫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듣지 마세요. 감상만 좀 말씀드리면 정말 재밌습니다. 김혜란 작가 13년 만의 장편이에요. 두근두근 내 인생이 첫 번째였거든요. 그건 이제 아이 시점에서 이제 아픈 아이 시점에서 자기를 돌보는 부모들에 대한 얘기고 사실 송혜교 씨랑 강동원 씨였나? 영화로 나왔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영화로 나와서 영화도 잘 됐고 했는데 13년 만에 이 장편을 냈는데 이번에 이거 읽고 실망했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혜란 작가 소설 중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 드라마화가 되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 넷플릭스 깔이요. 그렇죠. 넷플릭스 깔이에요. 저는 상현이 웹툰화를 생각도 나고. 상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인물이 어떤 지점에서 접점에서 이렇게 사실 연관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질 때 정말로 그 처음에 스릴러물 같다라고 했는데 뭔가 추리물 볼 때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소름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다들 있잖아요. 이런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흥미 있게 계속 책장을 넘기게 되고 맞아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어떤 기본적 관계망 안에서 때론 가볍지만 때론 무거운 고민들, 네. 내가 누구의 죽음을 바래도 돼? 같은 혹은 죄와 벌을 둘러싼 되게 서늘하고 잔인한 현실과 반면에 따뜻하고 꿋꿋한 의지도 있어요. 그거를 진짜 잘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뭐 가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반부에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읽으면서. 울기까지 감동해서. 했다고요? 감동해서 슬퍼서가 아니라 감동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읽다가 내가 함부로 사람을 예단하는 거? 이 사람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생각보다 훨씬 많겠구나라는 말을 거를 쿠션을 몇 번을 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소리가 판단하는 자기 생각의 엄마는 내 생각의 아빠는 뭔가 서로가 맞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조금은 틀렸어. 너가 이런 부분이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이런 게 좋았던 게 이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들 중에 단순한 혹은 모순되지 않는 감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좋은데 싫어. 아니, 미운데 맞아. 사랑해. 도망가고 싶은데 의지하고 싶어. 이런 복잡한 입체적이죠.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동물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단순한 퓨어한 사랑을 주는 거는 의외로 동물밖에 없고 인간과 느끼는 감정은 너무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헷갈린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그쵸.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막 엄마도 너무 미운데 막 너무 보고 싶고 아저씨도 잘해주는 게 고마운데 답장하기 싫고 막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저도 평소에 특히 가족들한테 많이 느끼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김혜란 작가 인터뷰랑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동물이 좋다는 거는 정말 작가의 의도랑 아무 상관이 없. 아니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물은 진짜 심플하게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해석은 사랑받고. 자유니까.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뽑아본 감상 포인트는 바로 영어, 외국어 공부입니다. 아 영어가 생각보다 비중 있게 나와요. 맞아요. 외국어 공부의 중요성. 갑자기 조금 갑자기? 뜬금없으시죠?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을 읽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극 중에 그 채훈이라는 인물이 운동을 하다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공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실 솔직히 운동 그만하고 다시 공부하기 어려울 텐데 그 중에서도 어렸을 때 엄마가 영어 공부는 꼭 해야 한다. 인생의 선택지를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 친구가 그 영어 학습 앱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장면이 중간중간 좀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그 채훈이가 쓰는 앱에는 바람돌이가 나와서 복습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 표현, 이날 배운 핵심 표현이 have to 였거든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 영어 공부할 때 핵심이 내가 예문을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니까 채훈 눈앞에 보이는 예문들이 이런 겁니다. 나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녀가 그것을 했어야 합니까? 이런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절묘하게 채훈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그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일과 어머니와의 일에서 그 자신이 마땅히 무엇을 했어야 have to 하는가.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됐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거창하지.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의 삶에서 운명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그냥 주어지는 환경을 보통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주어지는 운명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 지우와 채훈, 소리 세 인물의 공통점은 가정이라는 운명의 무게가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다들 뭐 폭력 가정이라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아버지가 집 나가거나 이런 식의 그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근데 도망을 못 가잖아요. 셋 다 아직 미성년자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도망갈 수 없을 때는 내 세계에서 도망갈 수 없을 땐 그냥 내가 있고 싶은 세상을 각자 그냥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지우는 만화를 그려서 세상을 또 만들고 소리는 그림을 그리고 근데 그 운동하던 채훈이는 앱으로 영어를 배우면서 언젠가 자신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게 맞아요.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내 이름도 모르고 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 아버지와의 그 사건도 소문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그 잠깐 동안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 방식이 뭔가 내가 도피라기보다는 새로운 나만의 세상과 운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이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숨기고 싶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긴다라는 그렇죠. 역설이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그 안전망이 내 진실을 말할 여유를 만들어주듯이 이들이 계속 자신만의 도피할 세상을 만들어감으로써 오히려 현실의 그런 아픔을 마주할 힘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세 친구들이. 그죠.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외국어 전공자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불어가 되는 친구예요. 네,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프랑스어는 저는 좀 더 커서 배우다 보니까 그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의 느낌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경험을. 왜냐면 영어는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이럴 때 있죠. 인생 리셋하고 싶고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나 응애응애 아기로 돌아가고 싶어. 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외국어를 정말 뜬금없이 제3, 4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두뇌가 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치. 듀오링고라는 앱을 엄청 잘 쓰거든요. PPL인가요? 그게 뭐예요? 근데 듀오링고 앱이 전 광고는 세계에서 많이 제일 유명한 그 외국어 학습 앱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를 따라하면 그 나라에서 이만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걸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사실인가 궁금해서 제가 아예 모르는 언어 있죠. 막 스페인어. 이런 걸 그냥 맨날 눌러서 해보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엄마가 신생아 학습시키듯이 뭐 이런 식으로 물 주세요 이거를 하루에 한 30번 해야 끝나요. 그래야 이제 반복 학습. 네, 반복을 시키는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물 이거를 그냥 계속 시키거든요. 진짜 반복 학습이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아기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정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고 나 외국어 공부해야겠다. 갑자기 그쵸? 하고 싶어지는. 그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좋은 게 비동사 그리고 나를 가리키는 말 그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단어부터 처음 배우게 되는데 뭐뭐입니다. 그때 우리가 평소에 새삼스럽게 생각해보지 않던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이 채훈이란 인물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have to 혹은 접속사. 우리가 한국어로 접속사를 새삼스럽게 생각해보지 않는데 뭐 영어로 뭐 however가 있을 때, and가 있을 때, nevertheless가 있을 때 내 인생에 지금 접속사는 뭐가 맞을까? 이런 식으로 예문을 만들어보라고 하니까 그 예문을 만들 때 자기 세상을 비추어 보면서 굉장히 그 새로운 아기처럼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근데 그러면서 요즘에 My Name is Gabriel이라는 예능 혹시 보시나요? 저는 이름은 보기만 들어봤어요. 그게 딱 이 컨셉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제니 편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니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정체성을 다 버리고 외국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거기에 사는 어떤 소녀가 있어요. 근데 그 소녀의 인생과 바꿔서 바꾸잖아. 살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너 블랙핑크 제니야? 이렇게 물어봐도 민박집 딸로 나오거든요. 아니 나 민박집 딸인데? 이러면서 그냥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 속에서 엄청난 자유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비슷한 걸로 흑백 요리사에서 네. 스포주의고요. 스포 싫으신 분들은 듣지 마십시오. 그 결승전에서 에드워드 리가 원래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인이고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딱 갑자기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뜨문뜨문 내 이름은 이균입니다. 균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국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전까지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보였고 그 이균이라는 사람이 해석한 요리는 에드워드 리가 만든 요리랑 또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분이 물론 나이가 꽤 되는 그런 중년의 그쵸? 남성인데도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기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보이고 그의 그 열정과 순수함과 호기심이 드러났던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현생에서 내 운명을 내가 좀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는 것이 하나의 저항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채훈이를 보면서 느꼈고 특히나 고르시고 싶다면 저는 언어를 고른다는 게 그 언어가 속한 그 문화권의 그렇죠. 그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프랑스어를 전공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로 옳다, 맞다. 이게 영어로 right이잖아요. 근데 그게 프랑스어로는 avoir raison인데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옳은 게 윤리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은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게 보통 옳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문장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추구미 내 추구미와 맞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언어를 배워보시는 게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 나가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방법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거를 채훈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저의 감상 포인트는 미술이에요. 과목으로 가나요? 네, 과목별로 가네요. 그 만화를 그리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지우라는 이름이었는데 반에 만약에 지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별명이 붙었을 것 같아요? 지우? 포켓몬 트레이너. 지우 근데 용식이 키우는 걸 친구들이 모르죠. 모르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지우개? 맞아요. 네, 얼른 그 대답이 나오길 바랐는데 역시 포켓몬 같은 소리 나서 나와서 초딩처럼 생각해야 돼. 이건 저의 뇌피셜인데
지우개가 이제 지우에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키워드처럼 그려지거든요. 중요해요. 예. 네, 그래서 작가가 이름을 지우라고 지었을까 그럴 수 이런 있죠.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지우가 이해하기로는 지우개는 뭔가를 없앨 뿐 아니라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대상에 빛을 들이우고 그림자를 입힐 때 꼭 필요했다. 지우개와 빛이라는 이 연결이 소설 곳곳에 나와요. 지우의 엄마가 어릴 적 지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건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신은 밤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엄지 끝에 침을 묻힌 뒤 그 엄지로 하늘 한 곳을 문질렀어요. 그러자 마침내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우니까 빛이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지운 곳에 무언가가 있어지고 그렇죠. 생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었구나. 이런 게 저는 이런 문장들에서 느껴졌는데 지우가 용기를 내서 그날 밤의 기억을 그림으로 풀어내잖아요. 근데 미술에서는 그거를 자기 정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우가 우연히 또 미술 선생님 책상에서 발견한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미술은 자기 정화 효과가 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를 설명해 주지만 쉽게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정화라는 게 내 안의 응어리를 좀 표출함으로써 밖으로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것 또한 엄지로 침을 묻혀서 무언가 내 마음속의 어느 부분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응어리를 뭔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자기 정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저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고통이 막 다 덜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 사이로 빛이 어쨌든 새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각자만의 비밀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이 세 학생들이 지우가 만화를 그림으로써 뭔가 이들의 마음속에 빛을 세워 넣은 건 아닐까? 뭔가 이들의 마음에 구멍을 내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책이 그 하나의 만화로 계속 이어져 가는 그 이야기에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구멍이 필요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책 속의 지우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요약되지 않는 강렬했지만 해석이 잘 안 되는 그 일을 겪을 때 그 기억을 정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우는 그림을 그리기 그리죠. 시작했고 지우에겐 그 도구가 어쨌든 미술이었던 거고 각자만의 그런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보는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자기를 만드나요? 그것도 저는 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한 가지 생각했던 저의 또 다른 도구는 그 분노의 메모장이라는 게 저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글이었던 거죠. 아, 너무 무섭다. 우리 이름 써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성향상 막 대놓고 화를 내거나, 근데 화를 낼 때도 어쨌든 내가 화난 이유와 이런 걸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북받쳐서 말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설득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노할 때 막 지하철이나 이런 데 오갈 때 그 분노의 메모장에 내가 화났던 부분 이런 상황들을 쭉 써요. 쭉 써놓고 다음날 그거를 읽어봐요. 그러면 내가 핵심적으로 싫어하는 그 감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분노의 메모장에 써있는 다른 사건도 내가 정말 싫어했던 부분은 비슷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디테일이 너무 궁금하다. 근데 제가 어떤 인물인지는 까먹었는데 유명한 사람이 한 말 중에 또 저 명언 콜렉터잖아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문장으로 표현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근데 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게 내가 어떤 이렇게 감각적으로 힘들다고 느끼고 있으면 그 상황을 저도 글로 카톡 4개 보내기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모든 거기다가 비밀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라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이 덜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림 그린다고. 하지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틈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숨쉴 구멍이. 그런 구멍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엄지에 침을 묻히는 정도면 저는 되게 하늘에 그 정도면 작은 구멍이잖아요. 근데 그런 구멍만이라도 우리가 냈을 때 어떤 숨쉴 공간 그리고 이야기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구나. 근데 그런 구멍을 지우의 만화가 소리와 채운의 마음속에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꽉 막혀 있고 그때의 기억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내 응어리를 지울 수 있는 무언가의 도구를 좀 찾아내면 좋겠다. 그게 또 미술이나 예술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지우의 이야기를 통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도구가
지훈이 그린 웹툰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다른 표현 도구를 가진 소리한테도 넘어가요. 왜냐면 소리가 용식일기를 봤던 친구잖아요. 독자. 친구인데 용식이를 맡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거라냐면은 용식이 입장에서 본 지우, 용식이 시점에서 본 지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이게 되게 그런 거예요. 용식일기의 주인공은 용식이고 그리고 그린 작가는 지우인데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술이라는 도구로 이것에 대한 일종의 답가처럼 할 수 있는 그게 용식이 시점으로 바꾸는 거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시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본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들이 사실 이 이야기,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작품 전체에 깔려있는 커다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굳이 과목으로 얘기하면 문학인데 오늘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한강 만세! 정말 이 중 하나의 거짓말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가 들어가도 와. 와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할 정도의 와, 그런 진짜. 소식이에요. 어제까진 거짓이었고 오늘부턴 참이다. 그렇지. 와. 아, 책디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우리 회사 라디오 방송 중에 노벨 문학상 소식을 처음 전한 게 나다. 실제 그럴걸? 아마 실제로요. 시간상 그럴 거예요. 8시에 네. 속보가 8시 나는데 속보가 나왔는데 맞네. 8시 5분 생방을 하니까 네. 아, 어제 여러분 진짜 대박 놀라셨죠? 그쵸. 거짓말 같은 잠을 못 일이 잤어요. 벌어졌어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자 어쨌든 본인은 영어, 책디는 미술 얘기를 했잖아요. 즉 국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학은 조금 이제 어렵다 하면 이야기란 무엇인가. 김혜란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성장이란 내가 더 커지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시점 바꾸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얘기가 이제 소리의 어떤 그 시점 바꾸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미술에서 말하는 시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람들의 자리가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김혜란 작가가 이번 소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죠.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그거 있죠. 그 아예 그걸로 책 그쵸. 제목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본다. 그거를 몰입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바로 서사, 이야기죠. 5.18에 대해 우리가 학교에서 또 방송 같은 매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았던 이들의 경험과 감정을 우리 안에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읽는 그렇죠. 독자들은 특히 뭐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이야기들, 그때 뭐 수많은 시신을 치웠던 여고생들이라거나 그리고 그 알려진 인물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감정으로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해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만나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닌 한 그렇게 함께 삶을 읽어가는 기회가 없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야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의 역할이자 이야기의 권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렇죠. 게 제가 또 해외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외신 캐스터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모든 전 세계가 자신의 일처럼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는 전쟁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전쟁은 조금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헐리우드 영화나 우리가 접했던 많은 책이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서사는 내 서사처럼 우리가 공감을 한 번쯤은 다 해본 거예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서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그 일제 시대 관련된 그런 작품들 많잖아요. 경성 크리처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한국의 서사가 퍼져나간다는 게 단순히 뭐 K 콘텐츠 한류 막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인이 가진 그 서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게 우리가 가지는 힘이 되는구나. 뭔가 어떤 국제 정세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무슨 일, 예를 들면 뭐 독도 표기 논란이 있었을 때 경성 크리처 본 사람들이 뭐 한 번이라도 생각을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야기가 세긴 했지만 그 서사가 주는 그 시점 바꾸기의 힘이라는 게 그 단순히 뭐 그 어떤 공감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네. 요즘은 또 이제 팔레스타인의 입장까지 담은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추천을 많이 받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다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작품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 세 주인공 채훈과 지우와 소리는 서로가 서로의 삶에 의해 그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데
서로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가족에서 벌어진 일, 내가 우리 부모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가졌던 생각이나 감정이 이 관계에서는 치유가 안 돼. 이건 해결이 안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다른 친구의 부모와의 관계 이야기를 자기가 겪으면서 자기가 치유를 받아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증오해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보거나 그게 뭐 사랑에서 비롯됐든 분노나 증오에서 비롯됐든 가족의 죽음을 바라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잘못됐을까? 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다른 친구의 가족 이야기에서 찾기도 하거든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자기 상황에만 갇혀 있었으면 생각 못했을 관점들을 갖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독자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민하고 위로받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문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시켜줘서 참 고마워요. 이거 안 처음 했으면 시작이 좋았어. 이걸 안 했으면 그 스타트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아,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뭐 도마뱀 그렇지. 키우는 거 뭐 이런 것도 몰랐을 테고. 그래서 스몰 토크를 할 때 진심으로 해야 된다. 중요하다. 네. 자, 앞서 보니까 영어, 책, 띠가 미술, 그리고 제가 문학이니까 국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을 키워드 삼아서 감상 포인트들을 하나씩 나눠봤는데 김혜란 작가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 이번 가을 특집의 첫 번째 작품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가을이면 뭐죠? 독서의 독서. 계절. 아, 가을이면 또 청고마비의 계절. 아, 내가 지금 엄청 살찌고 있어. 마른 살이야 지금. 말이신가요? 저는 자. 말이에요. 자, 가을은 수능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아 우리 저 신점에서도 관점에서도 이해해봐 주자고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원래 이번 가을에 그래서 우리 수능 특집으로 해볼까 이런 얘기가 여름에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수능에는 과목이 일단 너무 적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 관련된 과목이 연상되는 작품들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을 특집 주제로 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김혜란 작가의 이 작품이 특집을 열기에 최적입니다. 지금 과목이 벌써 세 세 개나 개가 나왔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시험 보기 위해 배운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 인생에 필요한 어떤 능력들을 익히려고 배우는 겁니다. 뭐야. 뭐. 맞아. 아니 그게 여기 담겨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나왔나요? 무슨 되게 스타 강사의 쇼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이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김혜란 작가가 미술 시험 본 얘기, 영어 시험 본 얘기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도구가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지를 보여줘요. 혹시 교육감 출마하시나요? 저는 교육학과 출신이죠. 교육감을 출마하진 않지만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 수학 공부와 미술 공부, 입시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내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를 맞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형들이 다 학교의 과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요. 근데 그냥 제가 읽고 사실 너무 좋아서 억지로 시켰다는 점. 맞아.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빨리 읽혀요. 맞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가을 특집은 정리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사람이 과목 하나씩 집어서 한 작품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그 과목과 관련된 작품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애 과목이 뭐였나요? 아, 그렇죠. 학창 시절에. 뭐 그런 거. 최애?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난 조금 국어 더 아닐까? 생각해봐야 그거 아닐까요? 저 국어는 별로. 아,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는데 국어는 별로라고 근데 하니까. 그건 되게 나중에 생긴 취향이고 학교 다닐 때는 미술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과목보다 그냥 선생님 웃긴 수업.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아니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그거 같아요. 중요하지. 뭔가 자존감. 했을 때 난 그냥 한 건데 성적이 갑자기 잘 나와. 그 분야가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었어요? 미술. 그래서 도자기 지금 구우시잖아요. 급이 다르잖아. 무슨 소리야. 자기는 뭐였는데? 저는 좋아하는데 성적이 진짜 안 나오는 과목이 체육이었어요. 체육? 그래서 그건 뭐. 근데 너무 좋아했어. 그게 좀 슬프네요. 열심히 방방 뛰어다니는데 항상 네. 덕 PD는요? 저는 웃긴 선생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좋아하지 못했던 게 수학이었고 수학은 뭐 근데 수학은 뭐. 재밌긴 했어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문과 셋이 앉아가지고 지금 허준희 교수 불러요. 네. 나중에 한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국에서 나온 노벨상은 2개 다 문과가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자. 어디 가서 국문과 나와서 뭐 하냐 그러면 운송한단 말 하지 맙시다. 노벨상 받습니다. 해야지. 자 그리고 저희가 못한 게 하나 있죠. 네. 거짓말. 아 맞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정답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세
개 쭉 말해주시고 이 그쵸. 중에 거짓은 뭐 제가 맞춰봐도 되나요? 네. 우리 서로 맞추자 그러면. 본이가 맨 처음에 했으니까 했으니까. 세 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캐스팅될 뻔한 적이 있다. 흑백 요리사 최애 인물은 에드워드 리다. 나는 수능을 보다가 잠에 들었다. 1, 2, 3번 중에 뭐가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난 3번일 것 같아. 함정 문학이다. 1번이 함정이다? 1번은 됐으니까 저걸 굳이 가져왔겠지. 근데 봉준호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 쳐도 되니까. 저는 1번 가겠습니다. 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아이 택도 없는 소리를 가지면 어떡해. 그게 원래 또 거짓말 할 때 테크닉이 뭔지 아세요? 약간 비틀어야. 조금의 진실. 봐봐. 그 얘기 여기 책에 있잖아요. 맞아.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의 핵심은 그냥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맞아. 남들한테 얘기 잘 못하는 진실을. 맞아. 근데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의 주연으로 출연했던 고화성 씨가 그 전에 출연했던 울라불라 블루짱이라는 어린이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캐스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쓰리 쿠션이. 내가 여기 나갔으면은 괴물에 내가 나왔다. 그럴 이런 수도 식으로 있다. 약간 허언증을 하고 다녀서 거기서 이제 착안해본 거고. 그렇다고 진실이 합니다. 있었네요. 맞습니다. 흑백 요리사 최애 인물은 에드워드 리. 이균, 에드워드리 맞고요. 수능을 보다가 그 사탐 보다가 잠에 들어서 한 과목을 빵점을 맞추고 그것은 하지만 저희 진심이네. 때는 과목 4개 보고 그중에 2개만 선택하면 고르는 됐어서 거였어요? 그래서 빵점. 그냥 쿨하게 괜찮네요. 그쵸? 되게 잘했죠. 근데 오히려 깨운하게 맞아요. 깨운하게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봤습니다. 버리는 과목이면 상관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버리는 과목이어서 그렇게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그럼 이제 다음 진실 게임은 네. 순서대로 갈까요? 첫 번째, 나는 연예기획사에 들어간 적이 있다. 두 번째, 난 휴대전화에 남동생 번호를 고마운 희찬이라고 저장했다. 세 번째, 나의 행복 비결은 기억 상실에 있다.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답을. 아 그래요? 네. 모를 텐데요? 모른다고? 나랑 같이 짰던 거잖아. 아니요, 그 중에 내가 어떤 게 거짓이라고 말을 안 했어. 저는 오히려 돌고 돌아 2번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고마운 희찬이. 그쵸? 왜냐면 그게 고마운이 아닐 것 같아. 약간 그런가? 배은망덕한 야, 근데 희찬이 그렇게 이런 거일 것 같아. 짜치게 하는 거야. 그럼 저는 3번 가겠습니다. 3번 뭐였지? 그거 기억상실. 기억상실에 정말 있다. 기억상실에 걸리셨네. 3번 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 와. 첫 번째는 기획사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뛰쳐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뛰쳐나왔다. 네. 어디였나요? 신사동에 있는 그곳이요. 그렇다고 합니다. 신사동? 네. 신사동이 뭔데요? 옛날 신사동인가 봐. 그쵸. 제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어딘데요? 빨리 밝혀줘요. 넘어가. 네, S? 아니 다음이다. 그런 엄청난 회사들은 네, 아무튼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치고. 너무 재밌겠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남동생 번호 고마운 희찬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가족들 이름 앞에 다 고마운, 감사해요 이런 걸 붙이라는 거예요. 역시 교회 가스라이팅, 감사 그래서 가스라이팅. 내가 하기 싫은데 했더니 해서 빨리 보여달라는 거예요. 조장한테. 근데 그래서 좋다.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도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바꾸기가 귀찮아서 야, 말이 돼? 그대로 지금까지 왔어요. 어떻게 바꾸기가 센스 귀찮으면 있지. 저렇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고마운 희찬이한테 맨날 야 이렇게 보내기로 그렇지. 했지만 그래도 근데 여전히 좋은- 여기 좋은데요? 딱 이렇게 고마운 희찬이 뜨면 고맙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또 그렇지. 이제 오히려 고맙다는 말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그럼 행복의 비결은 기억 상실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기억이다. 왜냐면 제가 기억 상실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원래 기억력이 되게 안 좋고 우리 셋이 같이 했던 프로그램에서 밈이었잖아. 잘 잊어서 맞다. 행복한 잘 잊어서 잊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저는 맞다. 그게 저의 행복 비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기억이 저의 행복 비결이다. 되게 딥하다. 야, 왜냐면 이건- 제가 좋아하는 기억만 남기기 때문에 그 같은 얘기 아니야? 근데 이거 마치 어둠과 빛과 어둠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잊어버리니까. 상실을 지우게 네, 지웠더니 상실을 뚫고 들어오는 작은 기억. 기억. 네. 역시. 이거 약간 그 가이드를 더 디테일하게 사실관계만 가지고 줬어야 되네. 마음의 문제 이런 거 아니야 말고. 허용해줘요. 네. 이거 맞췄잖아요. 뭐라고.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네. 팩트가 검증이 안 되잖아. 자 진실 밝히시죠. 내 거 어딨지? 잠시만요. 자, 1번. 수천 명이 보는 무대 위에서 공연한 적이 있다. 2번. 고등학생 시절 학교 앞 PC방 게임 대회에서 팀전 우승한 적이 있다. 3번. 온라인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에 공저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거 3번. 되게 헷갈려. 헷갈리지? 3번. 저는 3번. 2번 할게요.
고등학생 이번이 시절 팀전 우승한 적 있다.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일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짜치게 한 건 그래? 아니에요. 나는 3번도 짜칠 것 같은데 왜냐면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굳이 넣은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 어. 약간 그런 전문 서적이라서 구매는 안 되는. 아니면은 아, 구매돼요. 공저자가 아니라 단독 저자. 그렇게 짜치게 하지 않다니까. 근데 왜냐면 일본은 거짓말이랄 게 없는 느낌인데 일본 할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이죠. 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오!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3번이 진실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2번은 한 번도 전 나간 적도 없어요. 게임 대회. 진실을 약간 섞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 아무튼 저는 공연은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댄스인가요? 댄스죠. 온라인 서점 이거는 제가 정기 간행물로 나가는 내 매체 고정 필자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온라인 서점에서 살 수 있었어.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다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못 사지.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당신은 춤을 추는 공동 저자인 것으로. 재미가 없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사람들 붙잡고 네. 해보시면은 다들 닭살도다하고 뭐 이런 걸 시켜 할 수도 있지만 꽤 재밌습니다. 자기 소개할 땐 아주 네. 좋은 방식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거기에 서늘한 진실 하나 나는 사람을 죽인 적 있다 이런 거 남기지 말고. 어머 어머.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김혜란 작가의 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름 특집이 마무리된 이후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남겨주신 댓글들이 또 몇 개 있어서 한번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 이 댓글. 팟빵에 하나찌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본인님 필라테스 환불 너무 공감 가서 웃겼어요. 저도 뭐 하나 하려면 혼자 원고 쓰고 대답 1, 2, 3화까지 생각하고 상상하거든요. 이거 138화 들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해내신 거 대단해요. 박수. 오즈님 없어서 아쉽지만 본인님도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하셨습니다. 4명이 하라고 강요하고 계신 댓글인데 저희가 감사해요. 오지이는 하나찌님. 쉽지 않다. 그래요. 저도 근데 가끔 그 환불 에피소드 떠올려요. 뭐 할 때. 그게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줬나 보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거 듣고 용기 얻었다고. 원고를 써가자 일단. 그러니까 30대들이 다들 용기가 많이 필요한가 봐. 부장님한테 가기 전에 1, 2, 3화를 생각을 하지. 손바닥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어가야 된다고요. 오디오 클립에 롬브로님은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올 3월부터 정주행을 시작했는데요.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마지막 업로드를 듣게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책 편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책플릭스 들으면서 많이 고쳤어요.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동안 좁은 식견으로 살아온 날들이 아깝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 그러면서 이제 읽고 계신 버터라는 책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머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해라. 너를 알기 전에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어머나. 닭살. 네. 뭔 닭살이에요. 늦게 시작했는데 그걸 끝까지 따라와 주시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대단하네요. 이거 뭔가 과거와의 소통 같고 재밌네요. 야, 이게 130개 에피소드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듣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건 하루에 몇 개씩 들은 거야? 아니지. 그렇죠. 거의 2, 3일에 하나씩은 무조건 들으셨다는 얘기인 것 뭐 같은데. 하면서 들으셨을까요? 야, 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놀라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 이거 읽고 다 놀라서 막 저희 채팅방에 막 다들 저희 공유했었죠. 회사에 막 공유했어요. 네. FORTV님, 4TV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남겨주신 댓글인데 책디가 읽어주세요. 너무 길어서 아나운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깁니다, 여러분. 겨울 지나고 한동안 찾아도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지 않길래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건가 덜컥 겁이 났는데요. 그동안 여름 시즌을 진행하셨었군요. 책플릭스를 챙겨 듣다 보니 진행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져서 찾아보다가 한 방송국의 PD님들과 아나운서님이란 거 알게 됐습니다. 운전할 때 라디오의 스캔 버튼을 눌러가며 가장 노이즈 없는 채널을 찾아 들을 때도 많은데 잘 듣다가도 그 방송국의 방송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괜히 다시 스캔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원래 좋아하지 않는 분이다. 잘 원래는 모르고 계신 분이 원래는 그렇다. 근데 책플릭스가 그 방송국에서 만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라디오 방송도 그냥 계속 듣게 되고 홈페이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K-팝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읽고 이건 뭔 소리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지를 저희가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K-팝을 통해서 한국이 좋아졌다. 우리 책플릭스가 좋아져서 우리 방송국까지 좋아졌다. 그러니까요. 거의 그 우리 얘기구나. 신입사원 채용에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이분? 이거 자기소개서 놀랍습니다. 하나 뚝딱이네요. 그렇네요. 이어서 이런 글이 전 여기가 제일 웃깁니다.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책플릭스 검색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던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지 일종의 동호회 활동 같은 건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라디오 방송되는 것만 검색이 됩니다. 네. 라디오랑 TV.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는 검색이 안 되고요. 팟캐스트 메뉴에 가시면은 책플릭스가 있긴 있어요. 어렵네요. 네. 여기가 핵심 어려워요. 문장이죠. 네. 자, 네. 읽어주세요. 뭐가 됐던 회사에서 지원금 좀 나오고 격려금도 나오고 회의비도 나오고 하면 좋겠어요.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변치 않고 30번째 여름이었다까지 와.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저희는 점심시간을 희생해서 쫄쫄 감상 얘기해도 굶어가면서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 댓글에서 정말 노래 가사 같다고 생각하는 어. 구절이 있는데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려가다가 가장 노이즈 없는 채널을 찾아 듣다가 그게 너인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 그냥 평범하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노이즈가 제일 적은 사람들이 있죠. 나랑 소통할 때. 그냥 그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너였던 거야. 어머나. 이런 고백 같지 않아요? 근데 요즘 보니 뭐 가사 써요. 보니가 되게 가을가을해졌네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에드워드리 셰프에 아. 좀 많이 과몰입이 돼서 아, 모든 말을 문학적으로 하고 싶다. 왜냐면 그분이 좀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카트 끌고 그거 나갈 때 심사위원들한테 나갈 때 보통 사람들은 너무 떨려요. 뭐라고 얘기하실지 너무 떨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에드워드리는 뭐라 하냐면 심사위원들에게 가는 길은 너무 길었습니다. 중간에 뒤로 돌아가고자 잠깐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한번 발걸음을 떼면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카트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멋있는 거야. 모든 말을 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하는 게. 아, 그래서 보니가 약간 영향을 받았군요. 제가 에드워드리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렇네요. 아, 자, 다음 본이 바꿔요 이름. 에피소드 찍을 때까지 이균으로요? 저거를 기훈이. 균이. 보균이. 그게 뭐야? 복균자 복균자 같잖아. 같잖아. 아, 네네. 오케이. 저 병을 치료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정제된 언어로 에드워드리를 소개할 수 있을 때까지. 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에드워드리 특집 책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어떤가 읽어주세요. 제가 영어로 읽어와서 전해드릴게요. 영어로 읽으면 됩니다. 리가 자서전이 있다고. 그쵸. 책이 많아요. 3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재밌는 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댓글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가을 특집이 시작됐으니까요. 매주 정기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죠. 가을이니까요. 음. 저희 댓글에 저희가 지금 이제 감동적인 것만 소개를 했는데 골라서 사실은 야 가을인데 왜 안 오냐? 사실 10월이잖아요 지금.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어떤 분은 책플릭스 돌아올 때까지 반팔 입을 거예요라고 여름에 우리 끝날 때 복균 되셨겠네. 바이러스 복균 되셨겠네. 협박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참고로 반팔 입고 다닙니다 아직도. 낮엔 덥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 근거가 있어요. 기상학적인 가을 날씨의 시작은 언제인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져서 9일 동안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경우 그 시작일을 가을로 봅니다. 그래요? 그걸 네. 따져서 우리가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서울 설마? 기준 10월 1일부터 평균 기온 20도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9월 30일까지는 평균 24도야. 10월 9일까지는 쭉 평균 기온 20도 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이제 가을이 시작됐다는 게 오피셜로 정해진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타이밍이.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가을. 기상학적인 방송이었군요. 처음 알았네요. 처음 알았어. 네, 헛소리였고요. 네. 자, 어쨌든 돌아온 책플릭스 그냥 학교종이 땡땡땡 특집. 반가워서 헛소리 헛소리.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헛소리 기대하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나는 안 기대. 이 중 하나는 이 중 하나는 나는 헛소리를 기대한다. 거짓. 자, 아무튼 이런 헛소리는 역시나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일의 불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오늘 못 온 오지는 다음 주에 꺼내올 많이 예정입니다. 바쁘십니다. 네.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가을에 돌아온 책플릭스 반갑게 댓글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작품 관련해서 떠오른 생각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